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집 주식방송 UTV 지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RF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모바일 컴포넌트 개발을 위한 VNA 활용이란 주제로 로데슈바르츠 코리아의 변영섭 대리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데슈바르츠 코리아에서 네트워크 분석기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변영섭입니다. 네. 자, 보통 게스트분들이 제가 게스트분 지금 5년간 했거든요. 네, 몇백 명의 게스트가 오셨는데 이렇게 게스트분 앞에 이거 뭡니까? 이런 걸 또 갖고 출연하신 분 처음에 이걸 주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오늘?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드릴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들고 가서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인데 방송에 딱 적합하신 분 같아요. 네, 방송 센스도 있으시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시고도 이런 걸 한번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거 나중에 한번 저희 사장님하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새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모바일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네. 이 핸드폰 보시면은 모바일 컴포넌트에서 수동 소자, 액티브 소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실무에서 엔지니어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이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확인을 할 때 이 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확인할 경우에 측정된 결과에 대한 오류를 통해서 잘못된 결과를 보시고 잘못된 결과품을 이제 출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VNA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한 측정을 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비싼 장비예요. 그래서 이 비싼 장비를 이용해서 얼만큼 비싼 장비의 가격을 다 뽑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그 VNA. VNA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만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저를 무식해서 잘 모르고 VNA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VNA라고 하면은 이 약어를 풀어보면요.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고요. 이거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분석하는데 네트워크가 뭔지를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요새 휴대폰에서 들어가는 액티브 소자, 수동 소자 이런 소자들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동 소자나 액티브 소자를 분석하는 장비가 네트워크 분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라도 유선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일반 유선 램 이런 건 아니죠. 많이들 네트워크 분석기라고 하면 그런 유선 네트워크를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네트워크 분석기를 들고 가서 보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해를 하시게 되면 유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층에 뭐 엄청나게 큰 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고는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그마한 컴포넌트를 분석하는 장비를 이제 네트워크 분석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제 뭐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 요즘 뭐 스마트폰 대세는 또 LTE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세대. LTE에서도 이런 게 쓰이나요? 그렇죠. LTE 휴대폰을 개발할 때도 실제로 저희 회사 장비를 이용해서 모든 LTE 휴대폰을 만들 때 저희 회사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요새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폰을 만들 때도 저희 회사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스마트폰들을 개발할 때 다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몇 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한 대당 장비 한 대씩 필요하게 됩니다. 야, 만만치 않겠는데. 워낙 또 많이 버니까 또 스마트폰 그렇죠. 제조사들은. 맞습니다. 자, 이게 VNA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90년대 전자회사 만들 때 그때 이제 로직 애널라이저라는 개발자들이 참 원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RF 쪽이 아니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로데 슈바르츠가 그 80년도 넘은 회사인데 이런 RF 분야만 쭉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RF 분야도 주로 하고 있고요. RF 분야 외에도 실제로 국내에서 방송하고 있는 TDMB, 모든 DMB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송신기를 다 저희 회사 제품으로 송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장비에서 이제 전자파 간섭이 있잖아요. 그런 전자파 간섭을 검증하는 장비도 저희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21세기 특히 이제
향후 네. 앞으로 거의 뭐 무선 시대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그 활용도가 더 많은 기회도 더 많아질 것 네, 같네요.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아까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가 이 그 싸지 않은 네. 이 장비를 잘 활용하기 네, 도와주시려고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측정하는 건데 측정하려면 측정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기본 그렇죠. 파라미터들이 네.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네.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네트워크 분석기가 좀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펙트럼 분석기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계측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스펙트럼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대한 채널 파워라든가 EVM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신에 S 파라미터라는 특정한 정의를 가지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S 파라미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매트릭스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에 포트가 하나가 있으면 네. 원바이 원 해서 한 개의 S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고요. 장비에 포트가 두 개가 있으면 2x2에서 4개의 S 파라미터 정의가 되게 돼서 슬라이드를 보시면 S11, S21, S12, 22가 있고요. 그래서 S11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은 뒤에 숫자가 DUT 기준으로 입력이 되고요. 네. 앞에 숫자가 DUT 기준으로 출력이 되게 돼서 각각의 포트의 명칭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S11을 예를 들면은 1번 포트로 들어가는 신호가 1번 포트로 나왔을 때 어떤 그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전에 우리 그 대학교 때 고등 수학할 때 네. 행렬이 갑자기 생각이 잊혀졌던 행렬이 갑자기 떠올라. 예, 맞습니다. 행렬이라고 가장 쉽게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행렬이란 단어를 쓴 지도 정말 오랜만에 행렬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그 하드웨어 이 장비가 있으니까요. 하드웨어에서 뭔가 이게 구현될 거 아닙니까? 네. 파라미터들이. 네, 그거 한번 말씀해 이제 S 주시죠.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 하드웨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측정이 되는지를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은 거를 다른 컨셉으로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하나의 장비의 포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 한 포트 하나의 구성을 보시면 VNA 같은 경우는 포트 하나에 신호 발생기와 신호 분석기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네네. 그 다이렉셔널 커플러가 달려 있어서 그 화살표를 보시면은 신호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가 네. 그 첫 번째 신호 분석이 그 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레퍼런스 리시버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또 그대로 다이렉셔널 커플러를 수루룩 통과해서 포트로 나가고 이제 포트에서 다시 들어오는 신호가 커플링이 돼서 신호 분석기 두 번째 메저먼트 리시버로 신호가 들어가게 돼서 S11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포트 1에서 신호 발생기에서 신호가 나가서 다시 그 레퍼런스 리시버로 포트 1에서 나온 신호가 들어가고 다시 포트 1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가 메저먼트 리시버로 들어가서 이제 S11을 측정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기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레퍼런스 리시버와 메저먼트 리시버에서 측정된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출력되는 결과값은 상대적인 값이 되게 됩니다. 사실 뭐 거의 모든 우리가 계측기들이 네. 항상 보면 이제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기준을 잡고 네, 그 기준 대비 얼만큼 특성이 변했는지를 보는 네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라미터 세팅하는 방법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하드웨어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호 발생기 부분이 있고 신호 분석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두 부분에 나눠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부분에 세팅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우선 제가 분석하려고 하는 시작 주파수가 있고 이제 스타 주파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각 주파수를 어느 구간으로 나눠서 포인트를 찍어서 볼지 그 다음에 포인트를 결정 짓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네. 레퍼런스로 잡을 출력 파워가 몇 dBm이 될지를 그렇죠. 기준을 잡아서 신호를 쏘게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소스에서 쐈으면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신호를 받게 되는데 신호를 소스에서 주파수를 정해서 쐈으면 거기에 맞게 그렇죠. 똑같은 주파수에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주파수랑 끝 주파수는 소스에서 쏜 거랑 동일하게 신호를 쏘게 되고 그 다음에 측정 포인트도 동일하게 소스랑 구성을 하게 되고요. 측정 대역만 있는 네, 다른 측정 거죠. 대역만 이제 그렇죠. 대역 폭만 소스랑 다르게 출력 파워에 대한 그 대역 폭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보시면 파트네요. 이제 소스 파트를 보시면 시작 주파수와 프리퀀시를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포인트를 결정 지으면 그 주파수를 넘버 오브 포인트 개수별로 나눠서 주파수의 스텝 사이즈를 결정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각각의 포인트에서 출력할 파워를 결정 짓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시버 쪽에서는 각각의 쏜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마다 다른 거는 동일하고 다른 점은 이제 메저먼트 밴드위스를 이용해서 포인트마다 그 사용하는 필터의 밴드위스를 결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실제로 분석 장비에 세팅을 하실 때 만약에 1기가를 시작 주파수부터 스타트 주파수까지 1기가부터 2기가까지 세팅을 했어요. 거기다가 넘버 오브 포인트를 100개를 설정하시면 스텝 사이즈가 10메가가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메가 단위로 포인트를 찍어서 신호를 쏘게 되는데 그때 메저먼트 밴드위스를 만약에 10메가 이상으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 겹치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아, 네. 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 스텝 사이즈를 생각을 하시고 스텝 사이즈에 맞게 메저먼트 밴드위스를 더 좁은 밴드위스를 가져가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뭔가 교정이라나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 점도 이제 앞서서 이런 세팅을 다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에 측정을 하기 전에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인데요. 네. 캘리브레이션의 정의는 내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DUT의 각 포트 단에서 기준을 잡고 측정을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DUT의 인풋과 아웃풋 단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캘리브레이션도 여러 가지 뭐 옵션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떤 예, 거?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 각각의 스탠다드를 정해서 좀 더 정확하거나 좀 쉬운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저희 장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가 있고요. 네. 그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캘을 진행할 때 다이렉션, 방향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TOSM이라든가 UOSM, 네. TSM 이런 방식들은 만약에 포트를 2개를 써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면 수루랑 오픈 쇼트 매치의 네. 캘을 각각의 스탠다드를 사용해서 캘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또는 좀 더 빠르게 네. 캘을 방식을 선택해서 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 그래프가 뭐 어떤 그 정확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을 만들어 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더 정확하거나 좀 더 빠르게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녹색 트레이스를 보시면 네. TOSM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한 거고요. 네. 그 보실 수 있듯이 좀 더 트레이스가 플랫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레드 트레이스를 보시면 녹색보다는 좀 더 튀는 걸 보실 수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블루 트레이스를 보시면 레드랑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TOSM 방식이 가장 정확한 정확한 교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TOSM 방식을 쓰게 되면은 다양한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나 블루 트레이스처럼 좀 더 간결한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선택해서 하시면 조금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정확도도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실 때는 이 방식을 써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있는데 이런 건 어때 쓰이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때 필요한 거는 이제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위한 기준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키트는 일종의 기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기준을 잡을 때 2가지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토고요. 하나는 매뉴얼인데요. 네. 오토 캘리브레이션 키트라는 거는 포트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TOSM 방식을 쓰게 되면은 포트가 2개일 때 7번의 케이블 커넥션 스텝이 필요한데요. 그 스텝을 피하고자 오토 캘리브레이션 키트를 사용하시면 한 번 연결해 놓고 버튼 하나 누르시면 단번에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그런 쉬운 방식으로 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매뉴얼 캘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목걸이에 이렇게 메고 왔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네트워크 분석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캘리브레이션 키트 하나씩 갖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오픈 쇼트를 의미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매치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게 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오픈 쇼트 한 번씩 그리고 매치 한 번, 수루 한 번 이래서 한 포트를 캘하려면 총 4번의 스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TOSM을 이용해서 총 7번의 스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테스트 케이블이라는 거는 DUT의 장비랑 연결을 하시려면 필요한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영향으로 DUT의 특성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케이블을 써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를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항상 그렇게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세요, 이걸? 저는 주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아, 그래요? 저의 야. 마스코트인 마냥 들고 다니고 괜찮네요, 그래도 네. 나름대로.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예, 결혼 안 네,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시죠. 아직.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거를 측정하는지 우리 컴포넌트들 어떤 컴포넌트인지 한번 컴포넌트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떤? 예. 네. 이런 이제 VNA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요즘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휴대폰에 보시면 내부적으로 패시브 컴포넌트랑 액티브 컴포넌트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측정할 때 이런 VNA를 쓰게 되는데 이 컴포넌트를 측정하실 때 VNA를 쓰는데 어떤 컴포넌트에 어떤 VNA를 쓸지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측정을 하실 때 어떤 VNA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오케이. 측정을 네. 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동안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RF 엔지니어 안 하다가 네. 다른 쪽 엔지니어 하다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하다가 이제 RF 쪽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VNA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될 때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처음 접하셔도 음. 사실 장비라는 게 요즘 굉장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매뉴얼로 다 세팅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쉽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처음 공대 출신이 아닌 문과 출신 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실예로도 국가 어떤 기관에서는 네. 공대 출신이 아닌 문과 출신이 이런 측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이게 위저드라는 것도 에스페란토 위저드도 뭐 그런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 장비에 말씀드렸듯이 지능적이기 때문에 PC에서 소프트웨어 설치하실 때처럼 넥스트 버튼 누르면 쉽게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마법사고요. 그래서 모든 세팅을 버튼 한번 눌러서 세팅을 쉽게 만들어서 그냥 DUT만 연결하시면 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위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아까 말씀하신 여러 컴포넌트들 분류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필터 네. 부분. 네. 그러니까 필터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이런 각 밴드별로 측정하는 필터들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밴드 패스 필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네. 측정을 할 때 보는 파라미터들이 다음에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인서션 로스라든가 리턴 로스 그리고 3dB 밴드위스 그리고 뭐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요. 네. 이 항목들을 이 VNA를 이용해서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쉽게 단번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왼쪽 위에 그림부터 보시면 이 그림은 우선 로스랑 3dB 밴드위스를 측정한 화면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우선 DUT를 기준으로 센터 주파수랑 스팬 주파수를 결정을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밴드 패스 필터 측정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밴드 패스 구간 그리고 어퍼 엣지, 로우 엣지 그리고 컬러티 팩터 그리고 로스를 한 번에 측정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지능적으로 장비가 자동으로 다 측정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컬러티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3dB 밴드위스를 측정을 하는데요. 필터에서 그 3dB 밴드위스를 측정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그 센터 주파수 대비 3dB가 떨어지는 네. 전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3dB 밴드위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높은 구간일 경우에 노이즈가 껴서 얘가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밴드위스가 많이 오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3dB 전력이 반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밴드위스를 결정지어서 그 필터에 밴드위스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할 때 측정하는 부분이 3dB 밴드위스를 측정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패스 구간에 대해서 민값과 맥스값 그리고 피크 투 피크값.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필터가 얼만큼 패스 구간에서 출렁거리는지를 확인하는 측정이 되겠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앞선 측정과 같이 버튼 하나 누르시면 쉽게 민맥스 값, 피크 값을 네.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왼쪽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서 또 많이 측정하는 부분이 이제 딜레이를 측정하시게 되는데요.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에서 인풋 기준으로 아웃풋까지 걸리는 시간을 딜레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길게 되면 또 그만큼 특성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딜레이를 측정을 해서 얘가 얼만큼 지연이 생기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얼만큼 딜레이가 동일한 딜레이가 나오는지 네네. 출렁거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각 포트별로 일반적으로 RF에서는 50옴으로 포트를 매칭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각 포트가 50옴으로 정확히 매칭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필터 같은 경우에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필터는 소우 필터라 그래서 포트가 인풋 아웃풋에 각 포트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밸런스 디바이스라 그래서 인풋 또는 아웃풋에 포트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쪽에는 포트가 하나가 있고 네. 아웃풋 쪽에는 포트가 2개가 있어서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포트 하나와 아웃풋의 포트 2개를 묶어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장비에서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 포트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구성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실 때는 오른쪽 밑에처럼 제가 앞서 설명드린 S 파라미터랑 조금 다른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는 제가 S11, 12, 21, 22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는 SDD11, SDD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DD가 의미하는 거는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포트가 한쪽이 밸런스고 한쪽이 밸런스가 언밸런스다라고 하면은 SDD가 아니고 SDS. 그래서 D는 밸런스를 의미하고 네. S는 언밸런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안테나 쪽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요새 모바일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안테나를 뽑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새는 모든 안테나들이 모바일 폰에 패치 안테나를 해서 그렇죠. 그 PCB 판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 안테나의 이제 특성을 측정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리턴 로스라든가 이제 공진 주파수, 네. 그리고 VSWR, 매칭, 그리고 게인 등을 측정하시게 되는데 다음에 결과창에서 보시면 우선 왼쪽 위부터 보시면 S11 말 그대로 리턴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리턴 로스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리턴 로스를 보는 동시에 공진 주파수도 찾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그래프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공진 주파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공진 주파수를 의미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네트워크 분석기가 신호를 쏴서 신호를 그대로 받게 되는데 만약 안테나 같은 경우에 신호를 쏘면은 안테나가 공진하는 주파수에서는 모두 방사를 하고 돌아오는 게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0dBm을 쐈을 때 돌아오는 게 없이 레벨이 쭉 떨어져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공진 주파수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안테나에서는 제일 먼저 하실 게 안테나가 동작하는 공진 주파수를 찾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을 보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리턴 로스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VSWR이라고 해서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예요. 네. 그러니까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반사가 얼만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그래서 SWR이 일반적으로 1이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 반사가 없다는 거고요. 네. 1보다 값이 크게 되면은 반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에 뭐 1.5보다 아래여야 된다 이런 스펙이 있으면 측정을 했을 때 1.5를 넘는다 그러면은 안테나를 튜닝해야 되는 네.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안테나도 앞에 말씀드렸던 필터와 동일하게 포트에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매칭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매칭이 되는 거 확인하실 때는 S 파라미터는 S11을 보시고 그리고 포맷은 스미스 차트로 해서
보시게 되는데 스밋 차트에서 보여주는 값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임피던스 값을 보여주고요. 네. 매칭이라는 거는 임피던스가 매칭되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매칭될 때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반사 개수를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50옴으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지금 위에 그림에서는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오프셋, 인베디드를 이용해서 인베디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끼워 넣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안테나를 튜닝하실 때 안테나의 포트에 회로를 직접 설계를 해서 넣기는 어렵거든요. 조금씩 튜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직접 회로를 설계를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전자식으로 값을 넣어서 네네. 인베딩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베딩 시켰을 때 얘 매칭되는 값을 보고 제대로 매칭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회로를 설계해서 안테나에 연결을 해서 이제 네네.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 그림이 인베딩을 시켰을 때 제대로 매칭이 55옴으로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 아이폰이 4G였나 처음에 3G 나왔을 때 그 안테나 문제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이거랑은 좀 약간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네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휴대폰을 잡았을 때 예.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안테나의 특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설계할 때 그 설계할 부분을 때 고려하지 그거. 않고 예, 설계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케이블 쪽 네. 매주하는 거 한번.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케이블이 되겠는데요. 케이블 측정을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측정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테스트 케이블로 장비에 연결해서 DUT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이 만약에 특성이 안 좋은데 계속 쓰게 되면은 그 케이블의 특성 때문에 실제 DUT에서 측정한 특성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케이블을 측정하는 부분을 넣었고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우선 왼쪽 위에 그림은 S21을 의미하고요. 케이블을 포트 1하고 포트 2로 연결을 했을 때 이 케이블에서 얼마만큼 로스가 생기는지 일반적으로 테스트 케이블로 쓰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1dB 이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스가 거의 생기지 않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1dB 이상 뭐 3dB, 4dB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이 케이블은 더 이상 테스트 케이블로 쓸 수가 없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주기적으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측정해서 이 케이블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케이블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필터와 동일하게 딜레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케이블에서 생기는 딜레이가 크기가 얼마인지 또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은 요새 많이 사용하는 기능 TDR이라는 기능인데요. 예전에는 이 TDR이라는 기능을 오실로스코프에서 구현을 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 근래 들어와서 주파수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컴포넌트들이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오실로스코프로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커버할 수 없는 주파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분석기로 많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의 의미는 실제 케이블이 있을 때 케이블이 끊기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케이블이 어느 지점에서 끊겨서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한번 올라오는 그 부분이 케이블의 시작 지점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케이블이 끝 지점. 끝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지점 전에 또 한 번 신호가 튀게 된다. 그러면은 케이블이 끊기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그 케이블은 또 쓸 수가 없는 케이블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케이블의 그런 오류랄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같은 경우에 소모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소모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펙을 보시면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만 번까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요? 정의가 되어 있고요. 10만 번이라는 거는 측정을 10만 번 한다는 게 아니고 케이블 커넥션을 꼽았다 뺐다를 10만 번까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10만 번 쓰기 전에 다들 만약 유저가 좀 사용하다 보니까 네. 케이블 커넥터 쪽에 손상이 가기도 하고 또 케이블 밴딩 상태에 따라서 끊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의 케이블 쓰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고
하지만 고가는 워낙 수백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가의 케이블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측정은 뭔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어 앰프 쪽 한번 볼까요? 이제 앞에서까지는 이제 제가 패시브 디바이스에 대한 소개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액티브 디바이스인 네네. 앰플리파이어를 소개해드리는데 앰플리파이어를 측정하실 때는 한 가지 캘리브레이션 방식이 추가가 됩니다. 앞에서는 한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S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앰플리파이어 측정할 때 하는 캘리브레이션은 파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신호를 증폭을 시켜주는 그렇죠. 애기 때문에 정확한 파워가 들어가야지 얼마만큼 정확한 증폭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VNA에서 나오는 출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교정해주는 애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 센서를 이용해서 VNA에서 나오는 소스 파워를 정확한 레벨로 나올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캘리브레이션과 S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앰플리파이어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를 측정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어는 게인을 봐야겠죠. 그게 앰플리파이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니까 그렇죠. 얘가 얼만큼 게인을 가지고 증폭을 시켜주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스테빌러티라든가 매칭 얘도 앞에서 말한 패시브 디바이스처럼 매칭이 각 포트별로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만큼의 미스매치로 인한 리플렉션이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PA 전력 부가 효율이라는 거고요. 네. 이 전력 부가 효율이 의미한 거는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DC 전압을 가해서 DC 전압이 가해야지 이 앰플리파이어가 동작을 해서 게인이 생기게 되는데요. PA라는 거는 앰플리파이어의 인풋에 들어가는 파워랑 출력으로 나오는 파워를 값을 빼서 그 DC로 공급한 전원으로 나눴을 때 네. 얘가 DC에 들어간 그 전력 대비 얼만큼 효율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인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1dB 컴프레션 포인트라는 거는 앰플리파이어가 모든 파워 레벨의 입력 레벨에 대해서 똑같은 게인을 가지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벨이 어느 한계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세츄레이션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게인이 안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점을 찾는 측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인터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앰플리파이어로 만약에 투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1kg랑 2kg의 투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두 개의 신호에 의한 인터모듈레이션이 생기게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인터모듈레이션 신호가 얼만큼 캐리어 신호에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왼쪽 상단의 그림은 DUT 1번으로 빨간색 트레이스는 이제 DUT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파란색 트레이스는 DUT에서 이제 나오는 신호가 돼서 네. 빨간색 트레이스랑 파란색 트레이스의 차를 보면 이제 게인이 되는 네. 게인 측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더 쉽게 측정을 하게 되면 S21을 이용해서 1번에서 나오는 신호가 2번에 들어왔을 때 얼만큼의 그 상대값을 가지는지 오른쪽에 그 파란색 트레이스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레드 트레이스는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유니다이렉션 소자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력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신호를 아웃풋에서 신호를 쏘게 되면 입력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이렉션에 생기는 아이솔레이션을 보는 게 이제 빨간 트레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거는 앰플리파이어 각 포트의 매칭 상태를 보는 S11과 S22를 이용해서 포트 1과 포트 2의 매칭 상태를 보는 측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이제 S21 위에 파란색 트레이스는 컴프레션 포인트.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입력 레벨에 대해서 출력 레벨이 나오는데 어느 지점에서 얘가 세츄레이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측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파란색 트레이스는 하모닉. 신호가 1기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몇 기가에서 하모닉이 생겨서 그걸 캐리어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또 측정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앰플리파이어를 측정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장비가 일반적으로 높은 레벨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레벨이 30dBm이 최대거든요. 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DUT의 아웃풋단에 외부 어테뉴에이터를 이용해서 30dBm보다 레벨을 깎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가 받을 수 있는 레벨은 30dBm이지만 실제로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은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10dBm이 장비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텐을 최소 장비 기준으로 들어가는 레벨이 10dBm 정도까지는 깎아서 이스터널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요새 새로 나오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어텐에서 30dBm 정도까지만 깎아주면 내부에서 어텐을 이용해서 또 내부적으로 레벨을 깎아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0dBm까지만 레벨을 깎아서 측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Q&A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스트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네, 예. 그 좋은 질문 있으면 좋은 질문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요. 네? 네, 오늘 네네. 유용한 질문을 네. 이용해서 다른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네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준비한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무선 하겠습니다. 키보드 앤 마우스인데 네. 아무래도 이게 로데슈프라스는 무선 쪽 하니까 네. 유선 키보드 마우스 주면 열받겠죠, 네, 사람들이. 저희는 유선 마우스를 취급하지 않고요. 네, 무선을 예.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무선 주셔야 돼요. 그죠? 네. 예. 유선 주시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아까 그 뭐지 카페 라떼 그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홍성우님께서 로데슈바르스가 오실로스코프에도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 차별된 특징은 뭔가요? 예, 저희 회사가 그 전까지는 항상 이 네트워크 분석기, 이제 시그널 제너레이터 신호 분석기 쪽을 네. 포커스로 맞춰 왔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 마켓을 갖고 있는 게 오실로스코프예요. 그래서 네. 오실로스코프에서도 저희가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작년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 장비 대비 저희 장비의 그 차이점을 저희 설명드리면 저희 오실로스코프 보시면은 프로브를 사용하시는데요. 네. 프로브에도 뭐 패시브 프로브가 있고 액티브 프로브가 있는데 액티브 프로브에서 보시면 측정을 하실 때 프로브를 찍어서 측정을 하시잖아요. 그 찍어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신호를 캡처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캡처를 하기 위해서 손으로 대고 있고 동시에 장비에 버튼을 눌러서 캡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손으로 찍고 이 프로브에서 버튼이 있어서 네네. 프로브 팁을 누르면 그 내가 원하는 신호를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러니까 요새 모든 그 유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네네. 얼만큼 장비 특성은 대부분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장비를 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자 경험. 예,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장비가 있더라도 그거 말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됐을 때 얼만큼 장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오실로스코프가 사용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서 그런 장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정락님, 본 장비가 900ms 대역의 수동형 모듈과 안테나 간의 송출 전력에 대한 측정과 안테나에서의 송출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장비가 이제 9kg부터 8.5기가까지 제가 갖고 온 장비에 9kg부터 8.5기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만약에 안테나의 송출 전력에 대한 측정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쉴드 박스가 필요하고요. 네. 예, 챔버가 있어서 챔버 안에서 안테나를 이용해서 안테나에서 신호를 쏴서 그 신호를 쏜 안테나를 가지고 이 안테나 대비 신호를 받았을 때 안테나 레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네. 이용해서 그 안테나의 개인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우선 쉴드 박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퍼런스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레퍼런스 안테나가 있어서 그 레퍼런스 안테나를 이용해서 송신을 하고요. 네. 그 안테나에서 송신을 했을 때
들어오는 레벨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우님, 측정 속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속도에 대한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R&D에서는 측정 속도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제 생산 라인에서는 굉장히 측정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측정 속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 오브 포인트랑 측정 대역폭이 되겠는데요. 넘버 오브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호를 쏠 때 주파수 세팅 시간과 그 전력 세팅 시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샘플링 타임이 추가가 돼서 측정 속도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넘버 오브 포인트가 많게 되면 그만큼 배수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측정 대역폭에 따라서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측정 속도가 빨라지고요. 대신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넓으면은 측정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측정 대역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측정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새 모든 장비가 CPU가 이제 듀얼 코어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좀 빠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 샘플링도 더 빠른 샘플링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속도에 대해서는 요새 나오는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네.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승우님, 측정 결과의 UI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지요? 측정 결과에 대한 UI라고 말씀하시면 일반적으로 장비에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플랫폼은 바꾸실 수가 없고요. 단순히 UI 그 측정 결과에 대해서 결과값을 바꿔본다는 것은 이제 스케일 조정이라든가 네. 이런 값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좀 러프하게 보고 이 정도의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관주님, 신호 무결성 네트워크 분석기와 VNA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에스페리멘터 측정 방식이 다른 것으로 차이를 두는지요? 신호 무결성 무결성. 네트워크 분석기라는 게 제가 네. 처음 들어보는 네. 내용이라서 어떤 네트워크 분석기를 의미하는지 네. 정확히 자, 모르겠는데 한관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네, 구체적으로 다시 신호 무결성 네트워크가 분석이 뭔지 얘기 다시 쭉 집어주시고요. 자, 그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YONG 잠깐만요. YONG SUB SUB 점 BYUN 골뱅이 네. ROHDE ROHDE 다시 언더바요? 대시요. 대시 네. 예, SCH SCH WARZ W A ARZ RZ .com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 메일 주소를 공개했기 때문에 네, 다 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 심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이거 개인 메일도 아니고. 네. 네, 네, 자. 공개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제 메일 주소를 네, 연락을 주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쪽지를 다 보내드렸으니까요. 네. 오늘 그 여기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여기 다 드릴 거고 네. 그 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어떤 나중에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뭐 지원 요청, 견적 요청, 네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죠? 네 그런 거 구매 요청이면 더 좋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런 질문들을 해갖고요. 자, 권영건님, 캘리브레이션 키트과 포트가 다른 경우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하는지요? 안테나 오프셋 인베드는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우선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캘키 포트랑 캘리브레이션 키트가 다른 경우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 중에 UOSM이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탠다드 방식은 양쪽의 캘리브레이션 그 포트에 타입이 틀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탠다드 방식이고요. 네. 그 방식을 사용해서 캘을 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 인베딩 기능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정확한 그 회로를 설계해서 실제로 연결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오차는 생기겠지만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보실 때 결과 볼 때 만족할 만한 정도의 결과는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분께서 세 번째 질문. 케이블 성능 측정 시 케이블은 대부분 SMA 매일매일인데 장비에 연결된 케이블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피메일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요? 케이블이 SMA 매일매일이고 장비에 연결된 케이블과 이 부분을 보상하시려면은 일반적으로 SMA 메일 투 메일이시면 피메일 이건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좀 다르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장비에 굳이 투 포트에 둘 다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시고 한쪽에만 케이블 연결하시고요. 한쪽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피메일 어댑터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메일 어댑터를 기준으로 캘을 하시면 되거든요. 피메일 어댑터를 기준으로 캘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USM 캘 방식을 이용하시면 이것도 동일하게 케이블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5분한테 저희가 또 아까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자 한 분한테 저희가 또 드릴 거고요. 김기현님, L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MW 500 장비를 이용해서 유선 성능 등을 측정했는데 생산 라인에서도 유선 검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VNA 장비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 실제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예를 설명드리면요. 우선 모바일 폰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쉴드 박스도 있을 거고요. 네. 케이블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액세서리들을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VNA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외에 실제로 이 VNA가 생산에 사용되는 용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말씀드렸던 소우 필터 이 소우 필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웨이퍼거든요. 그래서 웨이퍼에서 바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 공공기관인 군용 장비에 어울리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군용 장비라고 하면은 높은 주파수를 고려하신다 그러면 주파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로 군용 장비에 어울리는 제품군이 있다기보다는 군용에서 쓰는 주파수가 만약에 더 높다 그러면 네. 주파수 관점에서 주파수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님께서 해상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상도는 1280에 8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은 12.1인치고요. 네. 그다음에 한정규님, 개발 단계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장비인지 아니면 양산 단계에서도 쓰이는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먼저 도입을 해서 개발 단계에서 컴포넌트를 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개발이 완료되면 그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실제 양산에 적용해서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조정락님, 송출 모듈에서 송출한 전력 대비 안테나 송출 전력에 대한 비교를 해보기 위함인데 가능한지요? 송출 모듈에서 송출한 전력 대비 안테나 송출 전력에 대한 송출 모듈에서 실제로 신호가 자기 자체적으로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컴포넌트 자체적으로 신호를 발생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더 맞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승우님께서 로데슈바르즈가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좋은 제품을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VNA 쪽, 네. 이쪽은 그러면
80년 쪽 RF 쪽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예. 이쪽은 그러면 뭐 감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음. 저희 경쟁사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각 회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의 그런 장비일 경우 그 나라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 분들이 뭐 미국에서 유학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출신의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네. 과거에까지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 장비가 출시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이 장비를 소개했을 때 그 장비 대신 이 장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네네. 대부분 장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얼만큼 장비가 쓰기 편한지예요. 이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비를 얼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이기 때문에 저희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유저가 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 부분을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일단 5분을 골라주시죠. 제일 질문 잘하신 분 누군지. 네. 우선 네. 이승호님하고요. 이승호님. 네. 또 불러주시죠. 그리고 조정란님하고 조정락님. 네. 그리고 한관준님하고요. 한관주님. 몇 또 분? 2분 더. 좀만 위로 좀 올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홍정우님. 홍성우님. 홍성우님. 네. 질문한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그 한 분 더. 그리고 한정규님. 한정규님이요. 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이승호, 조정락, 한관준, 홍성우, 한정규 이 5분 중에서 오늘의 그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 받으실 질문왕 한 분. 네. 이승호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호님.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친구는 아니시죠? 아니요.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을 고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네. 꼭 집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야로 없는 방송입니다. 네. 게스트님이 바로 지금 생방송으로 자 이승호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승호님은 무선 키보드 마우스 보내드리겠고요. 나머지 4분 조정락, 한관준, 홍성우, 한정규님은 커피빈 카페라떼 기프티콘 보내드리겠고요. 또 지금 설문조사 마저 해주시면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5분 저희가 카페라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친 걸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해주신 그 오늘 처음 하신 분인데 아주 변영선님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변영선님께 여러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는 여러분들 맨 왼쪽 상단에 그 손들기 버튼 있죠. 손들기 버튼에 보면 박수치는 이모티콘 있거든요. 그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이분도 그게 보이십니다. 네, 자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친 걸로 하죠. 네. 네, 처음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그 정확한 결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결정되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비를 사용하실 때 유념해서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까 전달해드린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알려드리던 전화로 알려드리던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